손톱에 이런 줄이 보이시나요?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 이 신호를 무시한 분들의 73%가 5년 내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절반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그중 3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10명 중 3명입니다. 살아남아도 절반은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암은 그래도 조기 증상이 있습니다. 위가 쓰리거나 피가 섞인다거나요. 하지만 뇌혈관 질환은 터지기 전까지 99%가 증상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작 우리 건강은 뒤로 미뤘습니다. 이제 손주들 얼굴 보고 가족들과 오래 함께 하려면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오늘 제가 40년간 신경외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직접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의 숨겨진 경고신호 7가지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까지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과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5년 전 45세 주부 박지영 씨를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제게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영 씨는 평소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가끔 스트레스로 인한 가벼운 두통이 있었지만 일반 진통제로 쉽게 해결되는 정도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계신 분이죠.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이웃처럼요. 그날은 5월의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지영 씨는 나중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뒤통수에 망치로 세게 맞은 것 같았다고요. 남편과 함께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CT 촬영을 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편두통이라 진단하고 진통제를 처방한 후 귀가시켰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뇌동맥류의 미세 출혈은 일반 CT에서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초기 뇌출혈의 25%가 첫 번째 CT에서 놓친다고 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던 지영 씨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지영 씨는 이미 동공이 열려있는 뇌사 상태였습니다. 즉시 CT 촬영을 다시 했습니다.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터진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 하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뇌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뇌 속 압력이 너무 높아져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개골을 열면 뇌가 밖으로 솟구칠 정도였습니다. 결국 지영 씨는 2일 후 사망했습니다. 45세,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장례식 날 그녀의 남편은 절규했습니다. 왜 대학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하나요? 우리 가족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성인의 약 3%가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 중 3명입니다. 대부분 평생 터지지 않지만
한 번 터지면 30%가 사망하고 30%가 심각한 장애를 얻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배우자가, 우리 자신이 그 3%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영 씨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첫 번째 경고, 바로 벼락 두통이었습니다. 아침에 느낀 극심한 두통이 뇌가 보내는 마지막 SOS였던 겁니다. 벼락 두통이란 무엇일까요? 갑자기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입니다. 발생 시점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합니다. 마치 머리에 벼락이 친 것 같다고 해서 벼락 두통이라고 부릅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벼락 두통 환자의 25%에서 뇌동맥류 파열이 발견됩니다. 4명 중 2명입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단순 CT가 아닌 뇌 MRA 검사를 요청하세요. 혈관을 직접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지영 씨의 사례를 잊지 않기 위해 저는 진료실 벽에 작은 액자를 걸어두었습니다. 벼락두통은 내가 보내는 마지막 SOS라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3년 전 만난 60세 김용호 씨입니다. 용호 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은퇴 전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고 매일 아침 공원에서 5km 조깅을 하는 건강 마니아였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확히 업없이 10분. 책상에 앉아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극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두통이 너무 심해 구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와 달리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호 씨는 평소 의학 다큐멘터리를 즐겨봤습니다. 우연히 벼락두통에 관한 방송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증상이 방송에서 경고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내에게 즉시 신경외과가 있는 대형 병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당부했습니다. 뇌 CT를 찍어달라고 해, 동맥류를 확인해달라고 해, 라고요. 그가 응급실에 온 첫마디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제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업없이 10분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뒤통수에 망치로 맞은 것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이게 벼락두통 맞나요? 환자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벼락두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즉시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CQ와 MRI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후대 뇌동맥에 7mm 크기의 동맥류가 발견되었고 미세한 출혈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의학 용어로 경고 출혈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아직 본격적인 파열은 되지 않았습니다. 용호 씨는 그날로 입원했고 다음 날 아침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미세 클립을 이용해 동맥류의 목 부분을 차단하는 수술이었습니다. 6시간의 긴 수술이었지만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술 후 2주간의 입원 기간 동안 그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씨는 제게 종종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은 바로 자신의 질병에 대한 지식과 신속한 대처였습니다. 지영 씨와 용호 씨, 같은 증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벼락두통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 부모님께, 우리 형제 자매께, 우리 친구들에게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뇌졸중의 또 다른 숨겨진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여성 이미경 씨의 사례입니다. 미경 씨는 대학교 교수로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 쓰던 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진료실을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특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잠시 머리를 책상에 대도 될까요? 그녀는 책상 위에 머리를 대고 있어야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심한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증상이 매우 특징적이었습니다. 누우면 두통이 사라지고 앉거나 서면 참을 수 없는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을 가는 짧은 시간조차 견디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3개월 동안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고 강력한 진통제조차 효과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학교에 출근도 못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누워만 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아이들이 엄마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점이에요. 그녀의 말에서 육체적 고통 외에도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저합성 두통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뇌 척수액 누출로 인해 뇌가 두개골 내에서 제대로 떠있지 못하고 가라앉으면서 생기는 두통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뇌 척수액이라는 물속에 둥둥 떠 있습니다. 마치 달걀이 소금물에 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물이 새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뇌를 감싸고 있는 막이 당겨지면서 극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서 있으면 뇌가 더 아래로 처지니까 통증이 심해지고 누우면 뇌가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통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일반적인 두통과는 정반대입니다. 보통 두통은 누우면 악화되고 서 있으면 나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합성 두통은 정반대로 누우면 좋아지고 서면 심해집니다. 저는 특수 MRI 검사를 통해 척추 부위에서의 뇌척수액 누출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막외 혈액 패치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환자 자신의 혈액을 척추의 경막외 공간에 주입하여 누출 부위를 막는 시술입니다. 간단한 시술이지만 효과는 극적입니다. 시술은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환자의 팔에서 20cc 정도의 혈액을 채취한 후 이를 척추의 경막외 공간에 주입했습니다. 미경 씨는 시술 중에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술 직후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거짓말처럼 두통이 사라졌어요. 3개월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요.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머리를 똑바로 들고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우면 좋아지고 일어서면 심해지는 두통은 단순한 편두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어떤 진통제도 듣지 않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상담받으세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미경 씨는 지금도 종종 감사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그녀는 이제 다시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뇌졸중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고혈압 관리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70%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고혈압은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혈관벽을 약화시킵니다. 결국 파열이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5세 회사원 박준혁 씨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60mm여치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는 체육대학을 나온 전직 운동선수였습니다. 은퇴 후 잦은 회식과 스트레스로 15kg이나 체중이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요. 한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직 제가 45살밖에 안 됐는데 운동이나 다이어트로 좀 개선해보고 약은 나중에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준혁 씨, 운동과 다이어트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당장의 위험을 막기 힘듭니다. 영국 의학저널 연구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을 10mm에만 낮춰도 뇌졸중 위험을 40%나 줄일 수 있습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철판에 톡톡 치는 것과 꽝꽝 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치질이 24시간 평생 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그 망치질을 계속 받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약으로 혈압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운동과 식이요법을 시작해 보세요. 3개월 후 상태가 좋아지면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을 목표로 해봅시다. 준혁 씨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일주일에 4번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체중도 3kg 감량했습니다. 매일 혈압을 측정하여 기록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그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6개월 후 준혁 씨의 혈압은 정상 범위로 안정되었습니다.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0kg의 체중 감량과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정착되면서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되었습니다. 1년 뒤에는 혈압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아내와 함께 주말마다 등산도 다니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여러분, 고혈압약 복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을 통해 당장의 위험을 줄이면서 생활습관 개선으로 장기적인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특히 우리 50대 이후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처럼 생활습관만으로 고혈압을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이미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뇌에 좋은 영양제가 무엇인가요? 입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뇌 영양제와 뇌 건강 보조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 영양제들이 정말 효과가 좋다면 왜 의사들이 처방하지 않을까요? 특정 영양제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드시는 음식입니다. 얼마 전 70대 할머니 한 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20가지가 넘는 각종 영양제가 들어있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비타민 복합제, 심지어 뇌 건강에 좋다는 한약까지요. 선생님, 제가 이것들을 다 먹어야 하나요? 한 달에 거의 50만 원을 이런 영양제에 쓰고 있어요. 저는 할머니께 모든 영양제를 중단하시고 대신 그 돈으로 좋은 생선과 견과류, 신선한 채소를 사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뇌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나 고등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관의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2-3을 드시면 충분합니다. 둘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손바닥에 올라가는 정도면 됩니다. 셋째,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매 끼니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넷째,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통곡물입니다. 탄수화물은 단순당이 아닌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현미, 보리밥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할머니는 3개월 후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색이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선생님, 영양제 끊고 말씀대로 식사를 바꿨더니 체중도 3kg 줄고 혈압도 좋아졌어요. 게다가 영양제 값으로 손자 학원비를 보태줄 수 있어 더 기쁩니다. 여러분, 비싼 영양제보다 신선한 음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돈 한 푼 더 안 들이고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예로부터 제철 음식을 드셨습니다. 우리 전통 식단이 사실 가장 건강한 식단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피하느냐입니다. 고혈압,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이것들이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5년 전 만난 67세 환자 최동철 씨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40년 넘게 하루 2갑씩 담배를 피웠고 주 5일 소주 1병을 마시는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과 담배는 내 인생의 낙인데 이것까지 빼앗을 거냐고요. 안타깝게도 그는 뇌경색으로 입원한 지 1년 후 2번째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심각한 언어 장애가 남았습니다. 그제서야 완전히 금연했지만 이미 많은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했을 때 그는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담배와 술을 절대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금연하세요.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려면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요. 자, 6번째 이야기입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미리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58세 대학 교수 박상민 씨의 사례입니다. 상민 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질환도 없었습니다. 주 2회 골프와 주 1회 테니스를 즐기는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TV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도 약간 어눌해졌고 입 주변이 마비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인이 이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상민 씨의 증상은 이미 80% 정도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MRI 검사 결과 오른쪽 대늘방구에 작은 뇌경색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추가 검사 결과였습니다. 상민 씨는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방세동이라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심방세동은 심장 내에서 혈전이 형성돼 위험을 높입니다. 그 혈전이 뇌로 이동하면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았지만 그냥 나이 탓이시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뇌졸중의 무서운 점입니다. 심장 문제,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소들이 오랫동안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뇌졸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민 씨는 항응고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관리하기 위한 약물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만약 집에 혼자 있었다면, 아니면 밤에 자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 이렇게 멀쩡히 앉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뇌졸중의 경고 신호를 기억하세요. 첫째,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둘째,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입니다. 셋째, 갑자기 한쪽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입니다. 넷째,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증상입니다. 다섯째, 갑자기 심한 두통이 찾아오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더라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국립뇌졸중센터 자료에 따르면 이런 증상을 경험한 사람의 15%가 3개월 내에 본격적인 뇌졸중을 겪습니다.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자, 7번째 이야기입니다. 편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30대 직장인 정수진 씨의 사례입니다. 수진 씨는 10년 넘게 심한 편두통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한 달에 7, 8일은 두통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리 기간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일반 진통제부터 트립탄 계열 약물까지 다양한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급성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은 편두통에 맞춰져 있어요. 출장도 못 가고 승진 기회도 놓치고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도 수없이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요. 그녀의 말에서 육체적 고통을 넘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두통은 단순한 두통이 아닙니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맥박이 뛸 때마다 욱신욱신 쑤시는 양상을 보입니다. 빛이나 소리에 민감해지고 구역감이나 시야 장애와 같은 전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수진 씨의 경우 두통이 시작되기 약 30분 전에 반짝이는 지그재그 선이 시야에 나타나는 선광암점이라는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편두통의 특징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치료법을 소개했습니다. CGRP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약물이 편두통의 빈도와 강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약을 복용했고 그때마다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시도해 봅시다. 한 달만 약을 복용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중단해도 좋습니다. 수진 씨는 한 달 동안 새로운 약을 복용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에 7덜 8일이던 편두통이 단 2일로 줄었습니다. 그 강도도 훨씬 약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편두통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언제 두통이 시작될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고 오랜 남자친구와 결혼 계획도 세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이제는 두통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톡스 주사 치료도 편두통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주름 제거에 사용되던 보톡스를 머리와 목 주변의 특정 지점에 주사하면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여 편두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치료가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편두통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최근의 의학 발전으로 많은 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5년 전 35세의 젊은 여성 김희진 씨가 갑작스러운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 하출혈이었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했습니다. 8시간의 긴 수술 끝에 동맥류를 성공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이 심각해 회복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희진 씨는 수술 후 2주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물론 가족들도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2주 후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점차 인지 기능과 운동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의 재활 치료 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지난해 그녀가 6살 딸 아이의 손을 잡고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 저는 의사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임신 5주였던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수술 후 검사에서 임신 사실이 밝혀졌고 의사들은 낙태를 권했지만 우리 가족은 아이를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데 큰 힘이 되었어요. 살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주었죠. 그녀 곁에 서 있던 작은 소녀는 밝은 웃음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의사로서의 모든 고된 날들이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입니다. 특히 뇌혈관 건강은 우리의 정체성, 인격,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곧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첫째, 벼락두통은 응급상황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두통, 특히 발생 시점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한 두통은 즉시 응급실을 찾으세요. 뇌 MRI 검사를 요청하세요. 둘째, 두통의 패턴에 주목하세요. 누우면 좋아지고 일어서면 심해지는 두통, 밤에 심해지는 두통, 아침에 깨면서 바로 시작되는 두통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고혈압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수축기 혈압 10mmHg 낮추기만 해도 뇌졸중 위험이 40% 감소합니다. 고혈압약 복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넷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 건강한 식습관이 뇌혈관 건강을 지킵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신선한 음식을 드세요. 다섯째, 뇌졸중 경고 신호를 기억하세요.
한쪽 팔다리 마비, 말 어눌함, 얼굴 마비, 시야 이상, 심한 두통이 갑자기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6째,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증상이 없더라도 50세 이상이라면 5년에 한 번 뇌 MRI나 MRA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몸은 위험을 감지하면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비결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더 많은 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도 자신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